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내분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영석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어떻게 당뇨병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고신대학 보건병원에서 한 30년간 재직하다가 최근 한 2년 전에 이제 부산의 하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하구에. 그곳에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는 MR을 나타내듯이 MRI 기계가 있는, 그리고 이제 소화기내과와 류마티즘내과, 내분비내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총 한 11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8층에 이제 갑상선과 당뇨센터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당뇨병의 현실과 혈당 조절의 목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로 왜 조절이 안 될 것인가, 식단 조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당뇨병의 현실과 변화된 혈당 조절 목표를 보면, 일단 당뇨병 환자 유병률과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변화가, 그다음 혈당 조절 목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은 점점 증가되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IDF의 보고에 의하면 2024년에 전 세계 당뇨병 환자는 약 한 5억 8천만 쯤 되는데, 이 중에 이제 2050년이 되면 약 8억 5천만 명이 된답니다. 약 45%가 증가되는데,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속도로 증가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서태평양 지역은 약 한 18% 증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당뇨병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2022년에 당뇨병 학회 보고를 보면 30세 이상에서 성인 7명 중에 1명이 이제 당뇨가 있고,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에 3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15%에서 당뇨병이 있고요. 그래서 당뇨병 인구는 이제 533만 명이 3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한당뇨병학에서 보고된 팩트시트에 보고된 것인데,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제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당뇨병 전 단계인 환자분들이 30세 이상에서 약 1,400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뇨병 전 단계는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당뇨병 전 단계로 진료를 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당뇨병 전 단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공복혈당이 이제 100에서 125 사이, 또는 19시간이 140에서 200인 경우 이제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적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당뇨병 전 단계로 하고요. 특히 이제 당뇨병 전 단계뿐만 아니라 임신 시에 당뇨가 일시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기 놓고 놓으면 다시 당뇨가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10년이 지나면 약 반수에서 당뇨병 올 수 있고, 4분의 1은 그대로 정상인데 또 나머지는 그대로 당뇨병 전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당뇨가 오고 누구는 그대로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이제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전 단계에 속한 한 1,400만 명은 이제 이 10년 후에 당뇨가 안 오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획기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2006년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당뇨병 환자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진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경제적으로 당시에 약제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약제를 좀 경제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진료를 할 때 처음 당뇨가 진단되면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메폴민이라는 당뇨약을 먼저 써라. 그리고 난 후에 조절이 3개월 후에 당화혈소가 7이 넘으면 다른 약제를 써라. 그래서 또 넘으면 다른 약제를 쓰고 나중에는 인슐린 쓰고 이렇게 이제 빨리 진료를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한 2022년까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처음 메포민을 꼭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이 많았었죠. 이런 미국 당뇨병학회는 최근 2023년, 2025년 되면서 이제 메포민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이제 권하지 않고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는가, 그다음에 신부전이 있는가, 이제 만성 콩팥병이 있는가, 또 합병증이 없을 때는 비만한가, 혈당이 나쁜가 이렇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요점은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는 GLP-1 아고니스트와 SGLT2 인히비터라는 당뇨약을 먼저 쓰고 이제 신부전이 있을 때는 SGLT2 인히비터라는 약제를 먼저 써라. 그리고 만성 콩팥병이 있을 때는 SGLT2 인히비터와 GLP-1 아고니스트를 써라.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없을 경우에는 비만이 중요한지 고혈당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일단 GLP-1과 SGLT2 인히비터를 써라. 그 외에 다른 약제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폴민이라는 당뇨약을 먼저 쓰는 것에서 벗어난 가이드라인을 미국 학회에서 제시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전부터 메폴민을 먼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미국 가이드라인은 계속 메폴민을 먼저 쓰라고 했지만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2013년에도 보면 당뇨약을 꼭 메폴민을 먼저 쓰는 것보다 여러 약제 중에 먼저 쓰고 이제 당화혈소가 높으면 병합을 하고 안 되면 삼제를 쓰고 또 혈당이 당화혈소가 9가 넘으면 인슐린을 먼저 쓰고 이렇게 먼저 메폴민을 먼저 하라는 그래서 벗어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보건공단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에는 먼저 쓰도록 아직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새로운 진료 지침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아주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일단 혈당을 조절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합병증, 심혈관 합병증을 조절하는 부분은 미국 당뇨병학회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환자분의 혈당이 당화혈소가 9가 넘어가는 고혈당인 상황, 즉 몸이 이제 이하 동화라는 이제 반대로 이하 현상이 있는 에너지가 막 분해되는 이하 현상이 있거나 또는 이제 채도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인슐린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언급을 하고요. 또 심혈관 합병증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트리글루타존을 사용하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메폴민을 먼저 사용하라는 것은 당연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치료를 하다 보면 약제를 3제를 쓰지만 잘 조절되지 않고 환자분은 인슐린을 거부할 경우에 4제 약제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약을 4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보면 결론적으로 메폴민의 1차 권고를 삭제하고 경구용 약제를 4개 정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당뇨병학회에 근거하는 이제 카타볼릭 스테이트나 이제 채도 부전이 있는 경우 이제 카타볼릭 스테이트라는 건 당화혈소가 9 이상 되는 고혈당이거나 이제 채도 이제 부전을 위해서는 공복 시에 C펩타이드를 재서 0.6 이하이거나 5시간에 이제 식후 5시간 이내에 비공복인 상태에 C펩타이드가 1.8 이하일 경우가 채도 부전이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이 경우에는 인슐린을 써라. 그리고 이제 합병증을 가진 경우에는 이제 GLP-1이나 SGLT2 인히비터를 쓰는데 뇌졸중을 있는 경우에는 TZD를 사용하라. 이제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당뇨 약제와 GLP-1 이런 약제를 사용해서 혈당 조절과 비만 조절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뇨병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절 목표는 당하혈소스를 6.5 이하로, 이제 혈압은 130에 80, LDL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로 또는 10년이 지나면 70 이하로 이렇게 합병증을 예방하는 기준은 이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조건 다 6.5 이하 또는 7 이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나이나 당뇨병을 얼마나 알았는가, 합병증이 있는가, 또 저혈당을 이제 인지하는 능력인가, 이제 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이런 것 따라서 개별화 해몰로이 원시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에서 2012년 정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2008년에 어코드 스타디라고 이제 고혈당이고 오래된 합병증 가진 환자분 혈당을 낮추다가 저혈당으로 사망하는 위험이 높아서 그 이후로 이제 당뇨병 치료를 무조건 당뇨수술을 7 이하든지 6.2 이하로 낮추는 것보다는 환자분의 이제 수명이 얼마나 있는가, 또 당뇨를 얼마나 오래 앓는가에 따라서 이제 당뇨를 엄격하게 하거나 또 느슨하게 하거나, 그래서 6.5 또는 8 이렇게 이제 개별화 접근을 하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원래 아주 좀 바뀌었습니다. 보면 이제 환자분이 젊고 나이가 어리고 또 막 건강할 경우에는 당할 수술을 6.5,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60대, 70대 되시는 어른들 분은 한 7.0m로 하라. 좀 더 나이가 많고 이런 분들은 7.5, 지팡이를 짚거나 이러신 분들은 8, 요양원에 입원하니까 이런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니까 당뇨병 환자를 저희들이 진료할 때 간혹 연세 많으신 분들이 혈당이 아주 좋은데도 막 너무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서 조금 너무 엄격하게 하다가 저혈당이 올 수 있다. 또 약제도 저혈당이 오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뇨병의 이제 현실과 이제 조절 목표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그럼 왜 조절이 잘 안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뇨병 질환 자체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와 환자의 문제가 있겠죠. 당뇨병 자체의 문제는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가 혈당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뿐만 아니라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인슐린 더 나오지만 혈당은 더 조절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인슐린 저항성이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점점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힘이 약해져서 베타세포가 이제 폐활류가 오는 이런 채도 부전 이런 상태가 오는 것이 이제 제2형 당뇨병의 자형 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당뇨 장애 때 초기에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 당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과 채도 부전 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과당이나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이 많이 간에 유입하게 되면 이제 이것들은 바로 이제 유리지방산을 만들어서 이제 유리지방산이 이제 중성지방으로 변하고, 이 중성지방은 VLDL이라는 이런 이제 지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간에서 세포로 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지방 이런 곳에서 이제 저장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근육이나 지방 이런 곳에서 이제 유리지방산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인슐린이 세포에 붙으면 이제 인슐린이 여기 만약 결합하면 이 글루포라는 이제 인슐린을 포도당을 수송하는 애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세포막에서 포도당을 누게 되는데요. 이제 유리지방산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을 못하게 됩니다. 이동을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인슐린은 뭐 결합을 하더라도 당은 밖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당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고, 이런 현상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게 되면 정상 베타세포는 포도당과 유리지방산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것들이 많이 나빠지게 되면 췌장이 결국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포도당과 지방 두 가지가 같이 독을 준다 해서 글루코리포톡시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이제 글루코톡시시트에서 포도당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하다가 아니다. 유리지방산 때문에 온다. 그래서 리포톡시시트다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글루코리포톡시시트 두 가지 다가 같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연구를 하니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대장에 있는 미세 세균, 그 마이크로바이옴도,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콩팥에, 그 다음에 뇌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서 혈당을 높이는 기전은 한 12가지가 관여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관여하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뇨병 약제가 한 2000년 전까지는 인슐린하고 당뇨 약제 두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굉장히 이때 당뇨가 증가되는 데 비해서 약제는 별로 없었고, 그 다음 기전이 밝혀지고 난 후에 거기에 따른 약제들이 뒤늦게 2000년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당뇨병을 앓았던 분들은 오랫동안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수가 많고요. 이제 이만큼 약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권고하기를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해서 삶의 질을 좋게 해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합병증 예방하기도 쉽지 않은데 삶의 질까지 커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관리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의사의 어려움은 특히 우리나라의 의사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해 줘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당뇨병이 왜 생기고 유전이 되고 또 치료 목적은 어떤 거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당뇨병 치료하려면 헤모글로빈C와 혈압과 블러드 프레셔, 콜레스테롤,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이 5가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15분 정도는 기본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이제 다른 병원에 소개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약을 들고 오면 그 약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약제를 변경을 해야 되고 치료가 잘 안 돼서 오기 때문에 그럼 이 많은 것들을 의사분이 한 환자분한테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없는 문제가 있죠, 의사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약제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기준이 있어서 이제 메포민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제를 쓰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날 수가 힘들죠. 또 이제 환자분이 열심히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한테 열심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해도 환자분이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고혈당이 있는 분에게 인슐린을 먼저 처방을 하면 인슐린을 거부할 수도 있고 혈당을 진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소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환자분은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약제가 또 약제마다 약간의 다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환자분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약제를 쓰더라도 약제마다 이제 어떤 약제는 질염이고 어떤 약제는 체중 감소,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위장관 부종이 있고 또 약제가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제의 부작용 문제나 환자분이 약을 거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보면 제가 여기 있을 때 이제 81세 여자분이 이제 준종합병원에서 인슐린을 사용하다가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왔습니다. 환자분에게 물어보니까 자주 허기가 지고 저혈당 정상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인슐린을 빼고 다른 당뇨약제를 쓰니까 8.1인 것이 6.7이 되었습니다. 너무 혈당이 조절 잘 돼서 다시 당뇨약을 다시 2제로 바꿨는데도 혈당이 잘 조절됩니다. 이 상황은
환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약만 주는 경우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 대부분 환자분들 조절 잘 되지만 잘 안 되는 환자분의 상황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환자의 상황 보지 않고 약만 주는 경우가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인슐린을 56단위를 맞고 당할수 9.1이 된 환자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슐린 쓰고 있어서 그래서 반만이라도 줄여보자. 그래서 줄이고 하니까 당할수소가 약을 도래 줄였는데도 6.6%로 좋아졌죠. 또 인슐린 46단위의 당뇨 약제를 4제를 쓰고 당할수소 9.8인 환자가 왔습니다. 인슐린 20으로 줄이고 약제도 3제로 줄이고 또 나중에 2제로 줄였죠. 그래서 6.9%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왜 생기느냐면 이제 혈당이 높으면 약을 주게 되죠. 약을 더 높이면 환자가 허기가 집니다. 그럼 많이 먹게 되죠.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보니까 혈당이 더 올라왔으니까 약을 더 높여주는 거죠. 그럼 허기가 더 지죠. 그죠? 그럼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럼 혈당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왜 이리 안 되지? 이러면서 인슐린을 주고 인슐린을 더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저혈당이 됐다가 고혈당이 됐다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환자분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 또 의사 선생님들 문제도 있지만 환자분의 문제는 뭐냐면 생활 습관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화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인간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되는 중에 하나는 믹스 커피. 그 다음에 한두 잔 아니라 보통 뭐 8잔씩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일, 마음대로 이제 먹으려는 것입니다. 실제 제 환자 중에 믹스 커피만 블랙 커피로 바꿨는데 당할수소가 3이 떨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약은 똑같이 써고 믹스 커피만 줄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식도 있고 회식도 있고 본인은 먹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요즘 이제 과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우리나라 과일이 당도가 많이 높죠. 그래서 선물 받은 과일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우울한 기분이 생기면 또 어떻게 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어렵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 입장에 생각할 때는 환자분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대 시대도 아들은 말을 안 듣는다고 넋두리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인슐린을 뭐 무조건 인슐린을 안 맞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약을 잘 안 먹거나 또 이제 뭐 맞아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관계없이 실제는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채도 부전인데요. 요 채도 부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공복 시에 C펩타이드라는 걸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C펩타이드가 0.6 이하거나 뭐 그 병원에 왔는데 공복으로 안 오더라도 이제 5시간 이내 식사하고 5시간 이내에 1.8 이하면 채도 부전이 있는 것을 보고 심한 경우는 0.24 이하일 겁니다. 이때는 인슐린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인슐린을 이제 쓰다가 중단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계속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음 시작은 2형 당뇨였지만 1형 당뇨병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약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을 하라 하지만 실제 헬스클럽을 가면서 에스컬레이터 타거나 미국 당뇨병 학회에 참석한 의사분들이 계단을 가지 않고 모두 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걸 보면 사람은 편한 걸 선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 이제 이런 사냥을 할 때 도끼를 들고 나가면 이제 동물을 사냥하면 이제 잘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사냥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죠. 그래서 이 지방을 어떻게든지 축적하려는 다음 고기를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축적하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거나 이러면 과일이 있죠. 이 과일은 뭐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채집만 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채집을 하는 그러면 이 과일이 지방으로 바로 저장될 수 있도록 진화론적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수렵 채취하는 그래서 또 우리 눈이 과일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후두엽이 더 발달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곰도 이제 겨울잠을 자기 전에 지방을 이제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겨울 오기 전 가을에 마침 이제 과일들이 많으니까 과일을 먹고 겨울잠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에 있는 이런 곰이나 이런 경우는 겨울이 오기 전에 과일이 있지만 우리는 사시사철 과일도 좀 있지만
과일 중에 물론 좋은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콜라라든지 이런 청량음료,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사시사철 아무 때나 가면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만들이 올 수 있고 더더욱이 이제 열대 기후에 단 과일이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면 비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비만이고 실제 우리나라 대한당뇨병학회 팩트시트에 보면은 이제 에너지 섭취, 가행 섭취율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에 있어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가 굉장히 많이 높고 이로 인해서 비만이 53%의 비만이 당뇨병 환자에서 오고 특히 복부 비만도 62.2%에서 복부 비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럼 당뇨가 왜 조절할 때는 환자분들의 문제도 있고 의사 문제도 그다음에 질병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식단 조절의 핵심은 이제 결국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당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당이 유입되면 가당은 포도당하고 달리 바로 이제 유리지방산으로 바뀌어서 중성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당은 포도당은 이제 글루코젠으로도 축적이 되기도 하지만 얘는 바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지방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지방선이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 신호를 방해하고 글루코가 이동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산화 스트레스 염증도 증가시켜서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우연히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게 됐는데요. 꿀이 불의 뇌를 죽인다. 또는 이제 서울대 신경과 교수님이 과일이 나쁜가, 떡방면이 나쁜가, 당뇨에 더 치명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유튜브가 최근 유튜브로 나와 있어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 선생님이 쓴 내가 멈추기 전에는 책도 제가 구입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당 중에 특히 액상가당이 당뇨에 뿐만 나쁜 뿐 아니라 이런 신경과 선생님들이 볼 때 뇌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 이유인즉슨 이렇게 가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가당은 요산으로 되고 요산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유리지방산도 미토콘드리아를 약화시키면 이러면 ATP 형성이 잘 안 되니까 가당을 많이 먹게 되면 ATP가 손실되가 실제 당은 유리지방산은 넘치지만 ATP가 모자라서 자꾸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죠?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BCS 사이클을 밟게 되죠. 그래서 이제 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가당이 많은 부분이 들어오면 이것이 이제 가당이 증가되게 되면 이 당뇨병뿐만 아니라 비만,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까지도 올 수 있다고 됩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최근에 알츠하이머가 많이 증가된 이유는 이런 액상 가당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뇌는 포도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뇌에서 뇌세포의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세포가 굉장히 뇌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온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온다 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제3의 당뇨병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 속도를 내습니다. 일단 생활습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는 일단 식사는 규칙적으로 알맞게 골고루 드시면 되고 대한당뇨병 합회에 나온 이 교환표는 좀 굉장히 많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사를 드실 때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야채 부분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 단백질을 드시고 탄수화물 부분을 드시는 이렇게 드시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가당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야채 섭취를 하는데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자 이래서 야채를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고 이렇게 이런 책들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기 치료와 오래된 치료를 다르게 하는 것. 현재 환자분이 처음 진단된 환자와 오랫동안 치료했던 환자를 다르게 치료하자는 거죠. 이거는 초기에 처음 진단된 환자는 혈당이 굉장히 높을 때는 심지어 인슐린 펌프 또는 인슐린 쓰는 것이 더 좋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뇨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다시 이제 간해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배경에는 한 20, 30년의 연구가 있습니다. DCCT 연구란 연구는
일형 당뇨병이 처음 진단됐을 때 조절을 하니까 미세혈관 합병증이 좋아지더라. 그리고 이제 장기간 보니까 계속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뿐만 아니라 심혈관 합병증도 좋더라. 처음 온 합병. 처음 온 2형 당뇨병 환자를 열심히 조절하니까 미세혈관 합병증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심혈관 합병증도 다 좋아지더라. 그래서 처음 온 환자분은 열심히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진행된 당뇨병 환자들을 혈당을 낮추면 미세혈관 합병증은 좋아지지만 대혈관 합병증에는 크게 효과 없는데 외려 저혈당으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는 초기에 진단된 사람은 열심히 좀 진행된 당뇨병 환자는 좀 늦으니 혈당은 좀 늦으니 저혈당의 위험을 막는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당뇨병 조절할 때는 환자분이 유병 기간이 짧은 초기 환자는 엄격하게 좀 진단이 되고 좀 오래된 환자분은 나이에 따른 또 환자분의 여러 여건에 따르게 치료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기가 많아졌습니다. 일단 당뇨병 치료에 각각의 원인에 따른 약제들이 다 개발되어 있어서 선생님들 만나면 알아서 다 여기 맞춰서 치료해 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제가 개발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사과나무 이제 줄기 여기서 발견된 SGLT2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21세기의 스타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제만큼 심장에 도움되는 약제가 SGLT2 이니비터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포도당으로 이제 재흡수되는 포도당을 막아서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면서 이제 체중뿐만 아니라 혈압 여러 가지 이제 홍반 이런 것들을 다 좋게 해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비만 있는 분들은 비만 수술을 통해서 당뇨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비만 대사 수술을 하면 당뇨병이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근데 그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나는 약제가 GLP-1 아고니스트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비만, 당뇨병도 좋아지고요. 지방간, 신부전, 치매, 만성폭발 질환, 노화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약제를 슈퍼호르몬이라 합니다. 이제 이 약제 중에는 여러 선생님 다 알지만 유고비가 있고 마운자르고 주로 비만 치료로 되어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오젬픽이라는 약이 당뇨병 환자가 비만을 동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고비를 사용해 본 당뇨병 환자들 중에 당뇨병 약제를 중단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런 약제를 사용했을 때 당뇨병 약제가 많이 이제 끊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비만도 치료되지만 당뇨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봅니다. 유고비를 사용하고 난 후에 비만이 좋아진 건 마치 비만 대사 수술을 한 효과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속혈당 측정기를 해서 딱 이제 여기 팔에 붙이면 이제 하루 종일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고 의사 선생님과 소통을 해서 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계와 또 카카오에서 파스타 이런 걸 이용하면 환자분들의 실시간 음식을 뭐 먹었는지도 사진을 찍으면 다 칼로리를 계산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왔습니다. 또한 인슐린 펌프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개발돼서 실시간으로 이런 CGM과 연동되어서 인슐린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개발되어 있고 스마트 인슐린 펜이라 해서 인슐린이 얼마나 사용해야 되고 또 얼마나 썼는지를 다 알 수 있는 펜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이 다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노력하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는 일단 환자가 고혈당 환자 오게 되면 혈당 수치보나 C-펩타이드를 확인해서 이분이 채도 부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의 실패 유형들은 초기 진단이 잘못된 이제 약제를 잘 안 드시는가, 식이 운동이 어떤가, 약제 선택에 오류가 있는가, 특수사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춤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약제를 어떤 걸 쓸 것인가, 또는 GLP-1을 쓸 건가, CGM을 할 것인가,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생활 습관 관리만 할 것인가를 보고 3에서 6개월 평가를 하는 이런 것들을 플로 차트를 가지고 환자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자녀들한테도 당뇨병 올 수 있으니까 자녀들이 엉망 들을 수 있다.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합병증을 막는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 어거리를 하시고요.
치료가 잘 된 환자들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또 약제를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고. 정 시간이 없을 때는 기존의 유튜브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가면 당뇨병 정석이라는 당뇨병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튜브가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삼성내과 MR이란 유튜브를 해서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에 대한 유튜브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유튜브들을 활용하고 환자분에게 이런 유튜브를 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어떻게 하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과 소통을 하셔야 되겠죠. 생활습관 관리도 하시고 특별히 정제된 탄수화물, 그 다음에 가당 이런 거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경제적이나 시간적 여건이 된다면 연소혈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최신 기기들을 활용하여서 하루 중에 변하는 것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물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지시고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일단은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초기 약제를 잘 사용해서 환자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도 부전이 있는 환자는 인슐린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조기에 인슐린을 쓰고 이제 어떤 환자분은 계속 써야 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인슐린을 쓰고 다시 빨리 끊고 약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소혈당기 등의 이제 웨어러블 이런 최신 기계들을 적용 활용하시고 생활습관 관리, 특별히 이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음료수, 근데 가당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와 동행하는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을 짜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하면 이 환자분이 이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에 남아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수고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혈당을, 그 다음에 이제 췌장 기능을, 그 다음에 심혈관 합병증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대부분 당뇨병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획한 40분의 시간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